고령화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노후 빈곤 문제가 현실이 됐는데요. 그런데 우리 10가구 중에 6가구는 집이 있거든요. 근데 집에 너무 돈이 묶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쓸 돈이 없습니다. 이게 또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해법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인데 관심들 많으시죠?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움직이는 예상과 경제 시작합니다. 알고 계셨죠? 우리 주변에 동네 은행 지점들이 자꾸 사라집니다. 정부가 다음 달 3월부터 은행 점포를 은행 마음대로 없애지 못하도록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은행 점포 수, 그 지점이 얼마나 줄었어요? 실제 통계를 보면 네. 그러니까 금융감독에 따르면은 지난 2020년에 6,400곳이 넘던 은행 점포 수가요. 지난해 기준으로 5,500여 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곳 가까이 줄어든 네. 건데 이게 서울보다 오히려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경우 사정이 좀 열악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성인 인구 10만 명당 은행 점포 수 전국 평균이 12.7개였거든요. 네. 이거는 OECD 국가 평균 15.5개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네. 은행도 사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정부가 앞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문 닫게는 못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요? 예, 은행 입장에서는 뭐 비대면 거래도 늘어나고 네. 수익성 걱정하다 보니까 은행 줄이는 게 기업의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겠지만 실제 은행은 공공 인프라에 가까운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근처 1km 안에 다른 지점이 있으니까 우리 은행 하나 문 닫겠습니다라는 논리가 가능했는데 근데 3월부터는 이게 안 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영향 평가라는 것을 은행이 받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 이 시골 어른분 이런 분들의 의견까지 다 청취를 해서 이 의견 수렴 절차라는 것까지 꼭 거쳐야 됩니다. 지방에 특히 면 단위, 읍 단위 이런 데서는 은행 지점 하나 사라지면 경제에 큰 타격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지방 점포를 없앨 때는 정부가 어떤 경우에는 벌칙까지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정부가 지역 재투자 평가라는 것을 하는데요. 지방 점포를 없앤 은행에 대해서 감점을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이 점수가 낮으면 은행이 탐내는 사업을 하나 하기 힘들어집니다. 마을 금고, 쉽게 말하면 금고 서비스를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한마디로 지방 점포 유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 비즈니스 기회도 주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정부의 압박인 거죠. 그리고 이 점포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설 이동 점포라든지 아니면은 이 ATM 요새 많이 하지 않습니까? ATM 위치도 이 소비자가 실제로 앱이나 아니면 은행 가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이 절차를 제대로 지켰나 여기에 대한 감시도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1인 가구가 늘수록 고용 창출에 도움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청년층의 지역 선택과 거주 양상 변화의 함의라는 보고서가 제목인데 여기 따르면은 1인 가구 100가구가 늘어나면 지역의 일자리가 약 27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 증가가 두드러지는데요. 혼자 사는 청년들이 밥도 잘 안 해 먹고 청소, 세탁, 돌봄 같은 거 외부 서비스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근처 숙박, 도소매, 보건, 복지 이런 어떻게 보면 생활 밀착형 복지 수요가 업종 수요가 정확하게는 확 늘어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1인 가구가 늘면 소비가 이렇게 분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역 안에서 대면 서비스는 그러니까 대면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10인 미만 소규모 자영업 쉽게 말하면 배달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식당들, 카페들 더 생긴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고요. 코인 세탁방 이런 거 늘어난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고요. 동네 카페나 반찬 가게, 방문 서비스도 포함해서 지역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현실적인 고용 창출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 특히 청년의 1인 가구가 늘어나면 반대로 영향을 받는 업종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업종은 없습니까?
한국개발공무원 KDI의 보고서 보면은 제조업이나 통신업, 운수업 같은 분야에서는 일자리 자체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서 늘어난 고용이 좀 상쇄가 된다. 네. 이런 문장이 있었고 또 하나 1인 가구가 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배달이라든가 뭐 청소라든가 이런 서비스 업종들은 당장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자리들이 대부분 요구 숙련도들도 낮고요. 월급도 좀 덜 줄 그런 직종이라는 거죠. 그러겠죠. 네. 보고서는 이런 1인 가구 증가가 저임금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일자리들 특징이 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축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업종에 오래 종사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복지 지출을 정부가 좀 부담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구조가 고착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1인 가구 증가라는 현상을 볼 때 우리가 정책적으로 함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궁금했어요. 저희 어머니 이거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예전에 역모기지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주택연금 예. 자세히 좀 여쭤볼게요. 흔히 어르신들이 집 한 채가 효자들보다 효자 몇 명보다 낫다. 네. 근데 이제 이 주택연금이 더 든든해진다. 그러니까 이 효자가 더 뭐 열심히 효도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쉽게 말하면 주택연금이라는 게 집을 안 팔고 연금처럼 그 돈을 받는 제도지 않습니까? 네. 부부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면 되고 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만큼을 연금으로 매달 꼬박꼬박 네.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네. 공시가격 12억 원이면 시세는 한 뭐 17억 원, 18억 원, 예. 네, 그 정도 될 건데 그 정도 이하는 맡기고 매월 얼마씩 죽을 때까지 탄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예. 보통 평균적으로는 어떤 분들이 얼마 정도 주택을 가입합니까? 주택금융공사 통계에 보면은 평균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제 주택 4억 원 정도. 그럼 한 6억 원짜리 주택 정도가 평균이겠네요. 가입하시는. 예, 이제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는데 한 6억 정도 네, 네. 되는 네. 그 집을 담보로 이제 주택연금을 매달 받는 분들. 이게 평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기준액으로 해서 월 얼마 정도나 나옵니까?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요. 4억 원 기준으로 보면은 월 129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3월부터 새로 이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월 133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 4만 원 정도 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가입할 때 내는 무슨 초기 보험료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것도 예. 조금 줄어든다고요? 초기 보험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공시가격 4억 원 기준으로 1.5%의 가입비를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억 원 기준이면 600만 원을 처음에 가입비로 내야 되는데 1%로 낮췄습니다. 가입 문턱 자체가 기존 대비 200만 원 정도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문턱을 겁니다. 낮추는 거다. 제도 이용도 이것저것 더 유연해진다고요? 병원 치료나 요양시설 가는 동안에는 네. 그 집에 살지는 않게 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거주 요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기로 했고요.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받으셨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을 때는 55살 넘은 자녀의 경우 같은 집으로 연금을 이어서 수령할 수 있는 그렇게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신 기자 지적한 것처럼 우리 자산 중에 부동산이 많고 특히 노후에 너무 돈이 이 집에만 묶여 있다 보니까 소비가 줄고 노후가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집을 유동화해서 현금화해서 노후의 소비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금융 기법들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민족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정말 돈이 되는 건지 또 그 기조가 올해도 이어질지 그래서 모셨습니다. 조선업계 최고의 애널리스트 일명 조선의 국모로 불리시는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현재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민족이다. 이 표현은 맞습니까?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만드는 거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높죠. 시장 점유율로 치면 2등이고요. 아, 그런가요? 네, 실제로 가장 많이 만드는 국가는 중국이고 중국이고요. 네. 저희가 어떠한 산업이 되었건 누가 제일 잘 만들어?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네. 하면 저희 자동차 많이 만드는 회사보다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한테 그렇죠. 가는 네. 거잖아요. 저희가 돈 많은 선주 중에서 내가 새 배를 만들 건데 누구한테 만들까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 찾아오는 조선업계
한국에 1, 2, 3등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선업을 가장 잘한다라고 네.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배도 근데 뭐 유조선도 있고 뭐 벌크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잘 만드는 배는 어떤 겁니까? 뭐 요즘에 특히나 이제 많이 한국이 참 잘 만든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 이제 가스 운반선을 주로 잘 만들고요. 네. 저희 천연가스가 되었건 아니면 LPG가 되었건 액화시켜서 나르는 가스선에 좀 특장점이 있고 어떠한 화물을 나르던 저희가 작은 배보다 큰 배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달려야 되고 그리고 밸런스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상선에서 저희가 대형선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부가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이 많이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느 정도까지 기술력에서 따라왔습니까? 그냥 단순히 얼마나 많이 만드냐로 보면 지금 전 세계 배의 한 절반 정도를 네. 중국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척수로 치면 오히려 절반보다도 더 많을 법한 게 저희가 작은 배도 많이 만드니까 중국이 실제로 지금 톤수로는 많이 만들고 저희가 가치로 치면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지금 20%대 정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 톤수로 치면 가치로 치면 이게 한 30%대로 이제 환산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부가 가치 배를 만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업 우리가 잘했지만 중국에 따라잡히고 뭐 이게 특히 조선 사업이 이게 이제 전 세계 경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상선들의 수요가 우리가 큰 돈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조선 3사가 지난해 돈 좀 벌었습니까? 작년에는 실제로 돈을 벌었다라고 표현을 할 만한 상황이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조선업체들이 수주를 많이 받아서 뉴스상으로 요즘 업황이 좋대요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한 시점은 2021년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때 수주한 것으로 저희가 작업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건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올 때였었고요. 초반에 받았던 배들은 당연히 후반에 받았던 배보다 배 가격이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라는 걸 체감하기 시작한 시점이 25년 상반기이고 작년에는 이제 조선업체들이 이 배를 짓는 제조 행위로 인해서 저희가 영업이익률이 처음으로 이제 두 자릿수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분기별로도 조단위 이익을 내는 업체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2026년 그리고 27년에 만들 배들이 저희가 수주했던 그 시간 타임 테이블 상으로 봤을 때 더 높은 가격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25년에 돈 한번 많이 벌기 시작한 해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이라는 게 특히 상선이나 이런 게 보면은 이게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그렇게 배가 부족하다가 어느 날 배가 또 넘쳐가지고 조선주나 상선들의 주가가 뭐 폭락하고 기업이 망하고 이런 걸 우리가 봤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또 너무 일시적으로 반도체처럼 너무 좋아서 이런 거 아닌가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이클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선업이 사이클 산업인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선업의 고객사가 굉장히 사이클을 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배를 주문하시는 주체들은 해운사이거나 아니면은 저희 왜 그리스 선박왕들 얘기를 하잖아요. 뭐 선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과거에 언제 발주를 하는지 지켜보면 요즘에는 이제 무역량이 많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배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라는 필요를 느꼈을 때 발주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사이클의 의미가 약간 조금 퇴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 전 세계 한 10만 척 정도의 배가 지금 깔려 있는 상황인데 선박 업계에도 자동차 시장처럼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좀 바꾸자라는 이제 그러한 흐름이 있고 궁극적으로 2050년까지 저희가 넷제로를 달성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배들은 실제로 이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선박 시장에서 배를 발주하는 발주 주체들은 내일 당장 쓸 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배의 수량 대비 모자란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굴리고 있는 배들이 3년 뒤, 5년 뒤에는 약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1년 발주 확 나오면 그 다음에는 약간 손가락 빨고 저희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전 세계 조선 업체들이 만들 수 있는 배의 양 대비 실제로 발주의 그 수요가 더 많은 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력에 대응하는 유일한 카드였잖아요. 우리가 배 만들어줄게.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화 같은 데서 이제 필리조선소 사서 거기서 미국 배들
MRO라고 하잖아요. 이제 수선해 준다. 여기까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 조그마한 조선소에서 미국 배 좀 수선해 주는 게 돈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필리조선소에 대한 팩트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필리조선소는 수리 전용 조선소는 아니고요. 미국 내에 연안 항만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송선이나 아니면은 뭐 요즘에 만들고 있는 건 이제 해군 훈련함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저희가 존스 액트라고 하는 그 미국 연안에서 쓰는 배는 꼭 미국 안에서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 시장 안의 배를 20년 동안 30척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시장 점유율 50%나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무려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배를 30척밖에 만들지 못한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 굉장히 일을 많이 한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이제 미국이 이렇게 이 필리조선소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다른 조선 업체들이 배를 정말 생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90년대부터 차차 문제가 제기가 되긴 했었는데 너무 생산 속도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원래 언제까지 해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의 군함을 좀 가져가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 동맹국에다가 이 생산을 외주하는 쪽으로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었고 실제로 이제 그 아직까지 새 배를 만드는 거에 대한 계약이 진행된 바는 없지만 2024년부터 지금 한국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미국 해군 함정을 정비를 하는 수주를 했고 실제로 이제 1호나 한 2호 정도는 이미 정비를 완료해서 미국에 다시 갖다 준 상황 정도까지가 실무적으로 진행이 된 바고요. 마스가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었건 이제 한국의 조선 업계가 미국의 조선 업계를 조금 재건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하는 방향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진짜 부가가치가 높은 건 이제 전투함일 거란 말이죠. 네네. 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투함에 대한 MRO 같은 건 한두 개는 벌써 이미 우리나라에 와서 수선을 마쳤다. 수리 정비를 마쳤다. 수리 정비 말고 그 앞으로 만들 거면 이제 우리가 만들면 안 됩니까? 신조를 미국도 아마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신조도 한국으로 저희는 나오는 게 좀 조만간 실현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꼭 전투함이 아니어도 사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배들의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연안에서 쓰는 배들이 미국 내에서 지금까지 발주가 되어 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비슷한 스펙의 배가 그냥 전 세계에서 시장 가격을 기반으로 발주된 그 선박의 가격과 미국 내에서 자기들끼리 발주하고 수주하고 했던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좀 어이가 없는 가격. 훨씬 비싸게. 5배, 6배 막 이런 가격으로 형성을 해서 발주가 되고 실제로 그걸 만들면서 미국에 있는 그 제조업체들이 돈을 못 법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서. 그렇게 비싸게 만드는데도. 네, 그렇게 비싸게 만드는데도.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원래 만들던 가격 대비해서 한 절반으로 세계 시장에다가 발주를 줘도 그 세계 시장에서 이 배를 제조하는 업을 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함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무기 체계가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느 선까지 이게 외주로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뭔가 윤곽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이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마치지 못한 상황이지만 지금 당장 어쨌든 시급성을 감안했을 때 한국으로 발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그런 형성되는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리한 구조만 가져가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한국은 상당히 많은 수익성을 좀 위원님 말씀 속에는 상선이나 이런 배는 우리가 얼마든지 앞으로 이제 미국 배를 많이 만들 거야 이 부분이 있지만 전투함 같은 거 가져오기는 특히 가져와서 우리가 뭐 우리 울산이나 이런 데서 만들기는 쉽지는 않아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무기 체계를 제외한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군함도 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 모양으로 생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만약에 한국에서 그냥 제조를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최종적인 조립은 미국 현지에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조선 업체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 제조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해결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굉장히 큰 고부가 가치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클래스 전함 뭐 25척을 뭐 이름도 트럼프 붙여가지고 이걸 건조한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작년 12월 말에 이제 그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내에서도 너무 옛날 시대에 그 추구하던 전투함 구축 방식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아니냐라는 비난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디파이언토라고 하는 어떠한 모델을 제시를 하긴 했지만 정말 그냥 개념적인 제시에 해당이 되어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가는 거를 보기까지는 전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미국 내에서 지금 원래 내부에서 미국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만들던 모델을 가지고 있는 라인들도 있습니다. 그걸 조금 수정을 해서 뭐 어떠한 밑에 있는 조금 작은 전투함들을 발주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좀 전환하자라고 하는 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캐나다 잠수함, 차세대 잠수함 12척인가요? 60조 원어치? 네. 이걸 우리가 독일과 경쟁을 하고 있어요. 2차 대전 때 그 유보트의 나라 독일과 우리가 기술력이 그만큼 올라왔다는 건데 이거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프로젝트가 일단 60조인 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전체 이 12척을 만드는 데 60조는 아니고요. 이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이 잠수함들이 끝까지 사는 그 라이프 사이클 동안 계속 유지 보수하는 것까지 다 합쳤을 때 프로젝트 총 금액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이제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캐나다도 이제 이거를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뭐 현대차의 공장을 와서 지어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자리를 위한 얘기라고 한다면 저희는 독삼사의 공장보다 현대차의 공장이 들어가는 게 캐나다 입장에서도 조금 유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포기하고 있을 법한 프로젝트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점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기대는 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은 아까 아껴둔 질문입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우리 조선 우리 대표 기업들 관련주도 많이 올랐는데 여기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투자를 검토하고 계시는 분들은 뭘 좀 지켜봐야 할까요? 일단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의 단어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20년 정도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선주 투자하실 때 요즘 성과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안 좋을 때에 대한 기억으로 굉장히 수익 실현을 빨리 해버리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사이클 산업은 사이클이 높고 낮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이클이 지속될 때의 무서움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교체 수요를 기반으로 조선 업체들도 여러 가지 분야를 만들기 때문에 상선도 있고 뭐 해양도 있고 그리고 군함도 있긴 한데 저희가 적어도 상선만큼은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베이스를 안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회사들이 본업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이 부분을 더 고부가 가치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신규 부분에 대한 진출의 확장 그리고 그걸로 인한 수익성의 확장을 확인하실 때까지 좀 진득하니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조선업 최고의 애널리스트 조선의 국모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의 설명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국제뉴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돈로 독트린 들어보셨나요?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도널드와 과거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 원칙이었던 먼로 독트린을 합친 말인데요. 한마디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영토 확장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식 팽창주의를 뜻합니다. 이 돈로 독트린 행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린란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히토류 같은 천연 자원이 풍부한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 안보를 위해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사까지 지명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파나마 운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2000년에 파나마로 넘겨준 운영권을 미국 해군과 기업이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즉, 현대판 먼로주의인 돈로 독트린은 단순히 문을 닫는 고립주의에서 필요한 것은 힘으로라도 쟁취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의 가장 공격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모셔서 의정활동에서 정치 철학은 물론이고 특히 지역구 구석구석의 숨은 정책을 꼬치꼬치 캐묻는 대동네지도 어이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이지 아나운서, 우리가 지방의회, 기초의회 이제 곧 선거하잖아요. 그 기초의회 의원님들 무슨 일 하는지 알아요? 사실 지금 질문도 당황스럽지만 네. 제 지식이 더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잘 몰라요. 잘 모르죠, 사실. 그죠?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뭔가 다른 일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같은 일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여쭤보죠. 우리 정치권에 와도 단연 올해 민생과 지방인데 오늘 그 중심에 서 있는 의원님 모셨습니다. 송아지 엄마에서 기초의회, 광역의회 거쳐서 여의도까지 오신 농촌과 지방행정 최고의 현장 전문가시죠. 민주당 임미애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송아지 엄마라고 말씀드린 거 괜찮아요? 네, 약간 좀 민망하긴 한데 송아지 엄마 좋습니다. 네, 축산하셨으니까. 네, 지금도 하고 있고. 아, 지금도 하고 계시군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네. 다들 이렇게 살찌우는 소를 키운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보통 비육 농가라 그러고 송아지를 키우는 농가는 번식우 농가 이러는데 저는 번식우 농가여서 네. 송아지 엄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원내 국회의원께서 물론 이제 부군께서 아마 네, 의성에서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경북 의성에서. 네. 그렇지만 이건 마치 유럽의 무슨 선진국의 의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보니까 의원님 국정감사 우수의원 5관왕을 달성하셨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 이 시간대 우수의원 선정되신 분들 많이 모시긴 했거든요. 그런데 5관왕은 처음 봬요. 제가 네. 기사를 봤는데 예. 맹탕 중에 맹탕 국감 홀로 빛난 임미애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 네. 비결을 좀 비결 이야기해 주시죠. 궁금해요. 네. 제가 그래도 농촌 현장에서 생활한 지 30년이 넘는 농부이자 정치인이어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여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마 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아까 말씀 중에 나왔는데 30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경북 의성에서 이제 소를 키우시면서 저는 사실 개어멈인데 소어멈이신 거잖아요. 개 어머. 네. 네. 이게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하신 거던데 농업인에서 정치를 하시게 된 배경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2006년도에 군의원 선거를 치렀는데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제도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기초의원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고 중대선거구제, 그러니까 제 선거구에서 3명을 뽑는 선거였는데 당시 이제 저는 학부모였고 지역의 학생들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디 이야기할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3등까지 뽑아준다고 하니 3등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의회 들어가면 아이들 급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출마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었는데 열린우리당 후보인데도 좀 뽑아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된 거죠. 네. 지방 이야기만큼이나 농업 이야기 할 때마다 그 중요도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을 하는데 정치권에서도 중요한데 늘 해결 측면에서는 어렵다라면서 이렇게 뒷전으로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
요즘은 속도가 되게 중요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율성, 경제성 이게 모든 가치나 정책에 이렇게 1번으로 대두되는 그 키워드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농촌이라는 곳은 농촌, 농업 이런 곳은 경제성도 대단히 낮고 어떤 예산을 집어넣었을 때 그에 따르는 효율성도 대단히 떨어지고 그러니 자본주의 사회의 빠른 속도에 비견해 본다면 여기는 당연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공간이고 산업구조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좀 네. 침착하게 시간을 갖고 봐야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이 제기가 돼서인가? 도시 측면에서도 보면 많이들 실감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도 나올 때에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도 있게 되고요. 근데 현장에 계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거잖아요. 그 심각성, 그 온도가 어느 정도예요? 제가 처음 농촌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저희 동네에 빈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는 듯 하더니 지금은 한 집 건너 두 집이 비어 있고 두 집 건너 한 집 살면 세 집이 비어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면 과거에 제 나이 또래의 어르신이 지키고 있었던 그 집이 이제는 혼자 거동도 불가능한 어르신 혼자 그 요강을 방 안에 둔 상태에서 최소한의 거동만 하면서 집을 지키고 있는 그런 집을 너무 많이 만나요. 그럴 때 제가 느끼는 위기감은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어쩌면 이 동네에, 이 넓은 동네에 나하고 손에 꼽을 수밖에 없는 요 정도의 집만 남아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기감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많은 정책을 하거나 뭐 심지어 오늘 아침에 어떤 의원님하고 검찰개혁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검찰개혁, 중수청 이런 얘기를 할 때조차도 시각이 늘 수도권 중심이라는 거죠. 경찰의 수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리고 보안 수사권 얘기를 할 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직접 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 수도권에서 이렇게 여의도에서 막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조금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은 정치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충실한 것은 좋지만 국회의원이잖아요. 지역구를 벗어난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좀 키워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가질 때가 좀 많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는 후배한테 들은 말 중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뭐 아파트 공급 대책이 나온다 이런 걸 들어보면 딴 나라 이야기, 여기 아파트가 아니고 여긴 사람이 아예 없는데 비어 있어요. 네. 미분양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 대구 경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정말 딴 나라처럼 느껴진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늘 정치인들은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앞에 가로 열고 서울 먼저 발전한 다음 가로 닫고 지역 균형 발전이다. 제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아까 그 기초에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떠나서 좋은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원론적인 네, 말씀하셨는데 네. 청년이 떠난다는 건 뭐 부산도 뭐 노인과 바다라고 부른다는 네. 거 아니에요? 청년이 떠나는 이유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 그다음에 청년을 잡으려면 뭘부터 좀 고쳐 나가야 돼요? 저는 기업이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마련되었으니까 청년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착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업이 어느 정도의 급여를 주느냐 이것만 가지고 일자리를 옮기진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공공의사가 부족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급여를 획기적으로 주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그래서 왜 안 오냐라고 물어보면 이분들한테는
급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많은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한 임상 경험을 동료 의사들하고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어떤 의사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공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들어오는 건 아닌 거죠. 똑같은 겁니다. 기업에서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청년들이 그곳을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청년들이 그 농촌 지역에 내려왔을 때 혹은 인구 소멸 지역에 내려왔을 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사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이 있어야 저는 그 사람도 그 지역에서 오래 머물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해야 되는 거는 사람이 정부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함께 조성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행정통합 여쭤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어디까지 왔고, 왜냐하면 광주 전남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고 정부가 또 거대한 돈을 내걸었습니다. 그죠? 거대한 예산을 내걸었기 때문에 20조 원 가까운. 네. 어디까지 왔고 지역 주민들에게 의원님이 설명하신다면, 행정통합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게 좋아질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질문이 진짜 어려운데요. 통합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 겁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거보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간다면 우리에게 보여질 다가올 미래는 과연 희망적인가라는 질문을 저는 다시 드리고 싶어요. 저도 몰라요. 지역 주민하고 얘기하면서 나도 미래를 무엇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중앙정부가 지금 국가 경영의 한 축으로 지방을 굳건하게 세우겠다. 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도 한번 그 의지에 발맞춰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예산 지원도 한다 그러고 공공기관 이전도 한다고 하고 더 많은 그 자율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니, 우리 이제 한번 우리 지역을 새롭게 우리 힘으로 디자인해 보자라는 그 출발이어서 저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요, 사실상 논의는 되게 오래됐어요. 2019년도부터 논의가 되었고요. 논의가 당시 제가 도의원이었는데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22년도 홍준표 시장이 들어서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그러졌다가 다시 재논의가 홍준표 시장이 다시 통합하자라고 요청을 하면서 24년 10월 달에 합의문이 채택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중앙정부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수도권 일국주의로 쏠려가는 이 현상을 우리가 좀 이렇게 버티고 지역에서 좀 살아보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우리가 통합을 할 테니 국회에선 법도 통과시켜 주시고 우리가 자치를 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특례들을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게 중단이 됐던 거예요. 중앙정부가 그거 협의 과정에서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중단이 됐다가 지금 이렇게 새롭게 다시 1월 달에 대통령께서 5급 구성하자, 행정통합하자 이러면서 이제 논의가 된 거여서, 대구 경북은 법안도 일찍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오히려 준비된 법안에 더 많은 특례를 이번 기회에 집어넣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구시 의회도 이미 의회 동의를 얻었고 경북도 의회도 동의를 얻었는데, 단지 이제 경북도의 북부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가 좀 있어요. 저도 북부권 주민이어서 인구가 적으니 인구가 적다고 예산 지원이 덜 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사람은 적은데 땅덩어리는 넓어. 그래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혐오 시설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특별법에 이분들에 대한 균형 발전의 의지, 그다음에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법에 좀 담아서 이분들의 우려를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신문과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역 의회도 거기에 맞춰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 네.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네네. 무슨 뜻입니까? 기초의회의 경우, 그러니까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는 그냥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통합특별시가 만들어지면 대구와 경북이 합쳐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곳의 인구 차이가 15만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북도의회는 도의원 숫자가 60명이고 네. 대구시의회는 23명인가요? 요 정도예요. 인구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인구 차이는 없는데 네. 이 의석수의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합쳐놓고 나면 네. 1인당 그 의원 1인당 주민 숫자가 대구시는 7만 명이 넘고 여기는 3만 명이 조금 넘은, 그래서 한 3만 2천 명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1인당 숫자가. 그러면 당연히 지역 주민뿐만이 네. 아니라 지방 의원들도 불만을 기본적으로 인구 비례성에- 대표성 자체가 네. 어그러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쪽 지역의 특성이 지금 광역의회의 경우는 소선거구제 방식, 다시 말하면 1등만 당선되는 네. 구조다 보니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특정한 정당이 대구시 의회, 경북도 의회를 모두 다수를 점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선거 방식에서 지난 22년도에 무투표 당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무려 68.9%가 무투표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각각의 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통합특별시가 구성이 됐으니 합쳐서 특별시 의회를 구성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회에서 이 법을 다뤄야 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대단히 무책임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구 비례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네. 발생하고, 누군가가 이것을 가지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 이거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면 네. 특별시에 걸맞는 특별시 의회 구성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균형 이야기를 꾸준히 많은 맥락에서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이 농촌 문제에 있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강력하게 좀 주장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특히 지급 대상이 농어민이 아니라 농어촌 주민 전체로 잡으셨어요. 아까 농촌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방 문제도 그렇지만 피드백이 너무 느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지급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좀 해결책에 있어서 조금 더 가깝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지방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농업이 주 산업인 지역에 이 농민들만이 이 지역을 살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빵집도 필요한 거고, 식료품 가게도 필요한 거고, 옷가게도 필요한 네. 거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살아갈 때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농민이라는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만 그들의 삶이 어려우니, 혹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으니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건 저는 좀 이거는 관점이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도 법을 발의할 때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해서 농어촌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라고 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저는 농어촌에 살고 있는 다수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사회의 동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저는 농촌에 들어가면서 제가 한 5년 정도 살아보면서 제가 가졌던 게, 제가 스스로 나는 기본소득론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죠? 농업소득만으로 살아가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네. 그런데 저는 농사를 짓고 이 지역이 좋고 여기서 살고 싶은데, 오로지 농업소득만으로 네가 이곳에 정착해서 살아라고 하면 못 살고 다 떠납니다. 당시 제가 92년도에 농촌에 들어갈 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농촌에 들어갔던 동료들이 꽤 많았는데요.
다 나갔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네, 그리고 저만 남았어요. 그러니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아이를 키우면서 누가 나한테 한 달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료도 저한테는 너무나 무거운 거고 다달이 내는 전기요금, 난방비 이런 것도 이게 삶에 너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정말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것만 조금 지원을 해준다면 내가 여기서 농사 짓고 살면서 5년 뒤, 10년 뒤에 나는 농업소득으로 살아갈 만큼 자리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 거기까지 좀 이렇게 지게를 지고 일어날 때 힘드니까 조금만 누가 받쳐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뒤로 저는 기본소득론자가 되었고 청년들이 들어올 때 그 이야기들을 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고요. 당위성은 현장 이야기를 하시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의원님 사실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재원 문제에 늘 부딪히잖아요. 네. 아까 월 10만 원 이야기 하셨는데 월 15만 원씩만 해도 연간 17조 원 이야기가 네. 있어서 전체 예산 40% 넘어요. 이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17조 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네. 다양한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농어민들한테 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기본소득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 지원하고 있는 그 직접 지원 방식의 보조금들이 있고요. 그것을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고 불필요한 정책 사업들, 보조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역 입장에서는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농민한테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이 일으키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17조가 국가가 부담하는 거는 4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나간다면 큰 부담은 아니다. 국가가 부담할 돈은 4조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흔히들 아니 왜 지역에만 자꾸 그렇게 지원을 해주냐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회 인프라나 뭐 GTX를 깔아준다든지 네, 학교를 새로 지어준다든지 뭐 그거 다 예산이에요. 예 그런 거 전부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 그렇죠. 아닙니까? 네, BTS 공연도 광화문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적 공적인 모든 혜택들이 서울 도심에만 모아지는데 맞습니다. 지역 뭘 준다고 하면 왜 지역에만 그걸 주냐고 물어봅니다. 지역은 받은 게 사실 그렇게 짐은 없고요. 이 수도권 주민들이 자신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뭐 GTX든 뭐든 노선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는 그건 아주 당연한 요구처럼 하십니다. 그런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농담 삼아 경북은 일일 생활권이 아니야 이런 얘기합니다. 자가용으로 다니면 경북은 일일 생활권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하루에 경북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교통 오지가 지방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정부는 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라는 거는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쓸모가 있는 시설인지 모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청년들이 귀농을 한 사람들이 자가용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일단은 들어왔을 때 그것부터 고립됩니다. 해 떨어지면 버스가 없으니까. 이게 지역입니다. 그러니 지역에 무엇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역은 단적으로 대중교통망마저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곳이 지역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임미애 의원님 모시고 우리 소멸 위기의 지역, 특히 농촌 문제, 또 행정통합 문제, 기본소득 문제까지 자세히 여쭤봤는데 의원님 정말 진정성이 막 와닿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민주당 임미애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캐나다 잠수함 12척 수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일과 경쟁하고 있는데 따낼 수만 있다면
60조 그 규모를 떠나서 우리 조선과 방위 산업의 거대한 청신호가 될 겁니다. 캐나다와 미국으로 이어지는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우리 철강, AI, 우주, 에너지 등 우리 기술 영토를 넓힐 수 있는 방아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부와 우리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쳐야겠습니다. 움직이는 예상국 경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